오늘 내 인생이 완전히 무너졌다.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이 여자, 남편이 친여동생이라고 소개했던 이 여자의 배에서 남편과 똑같은 점을 발견했다. 왼쪽 허리 바로 위 작은 나비 문신. 남편이 대학생 때 술김에 했다던 그 문신과 완벽하게 똑같은 문신이 이 여자의 몸에도 있었다. 커플 문신.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 여자는 남편의 여동생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나는 착한 새댁이었다. 남편의 불쌍한 여동생을 집으로 받아들인 따뜻한 아내였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바보 같은 여자가 되어버렸다. 손이 떨린다. 숨을 쉴 수가 없다. 이 여자가 지금 내 앞에서 샤워 가운을 입고 머리를 말리고 있는데 나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지? 6개월 전으로 돌아가 보자. 그때부터 이미 모든 게 시작되고 있었다. 그날 저녁 남편 민준이가 퇴근하면서 갑자기 말했다. 민준아, 오늘 저녁에 시간 좀 내줄 수 있어? 중요한 얘기가 있어. 나는 별 생각 없이 대답했다. 그래, 무슨 일인데? 그의 표정이 심각했다. 사실은 내 동생 얘기인데. 동생? 민준이한테 동생이 있었나? 결혼하고 5년이 넘었는데 한 번도 동생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 응, 사실 나한테 여동생이 하나 있어. 뭐라고? 5년 동안 한 번도 말 안 했잖아. 민준이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미안해. 사실 우리 가족 관계가 좀 복잡해서 말 못했어. 동생이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거든. 나는 아버지를 따라갔고 동생은 어머니를 따라갔어. 그 이후로 연락이 거의 끊겼었는데 최근에 동생이 나한테 연락이 왔어. 나는 놀랐다. 민준이 가족 이야기는 들어봤지만 여동생이 있다는 건 처음 들었다. 그래서 무슨 일인데? 동생이 지금 좀 힘든 상황이래. 회사에서 잘린 데다가 살던 집도 계약이 끝나서 나가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잠시만, 한 달만이라도 우리 집에서 지낼 수 있을까 싶어서. 한 달? 응, 정말 미안한데 동생이 갈 곳이 없대. 나는 잠시 생각했다. 우리 집은 방이 2개였다. 하나는 우리 부부방이고 하나는 서재로 쓰고 있었다. 서재에 간이 침대 하나 놓으면 될 것 같았다. 알았어. 그 정도야 괜찮지. 정말? 고마워, 여보. 민준이는 정말 고마워하는 표정이었다. 나는 그때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틀 후 그 여자가 우리 집에 들어왔다. 현관문이 열리고 민준이와 함께 한 여자가 들어왔다. 첫인상은 예뻤다. 아니, 너무 예뻤다. 긴 생머리에 하얀 피부, 큰 눈. 키도 크고 몸매도 좋았다. 화장은 연하게 했지만 그래도 충분히 눈에 띄는 외모였다. 형수님, 안녕하세요. 저 서연이에요. 그녀는 공손하게 인사했다. 목소리도 부드러웠다. 응, 반가워. 나 지우야. 편하게 지내. 그녀는 수줍게 웃었다. 오빠한테 항상 언니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신세지게 돼서 정말 죄송해요. 아니야, 괜찮아. 가족인데 뭐. 나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뭐랄까, 이 여자의 눈빛이 너무 차분했다. 집을 잃고 직장도 잃은 사람 같지 않았다. 오히려 여유로워 보였다. 그리고 또 하나 민준이와 서연이 사이의 분위기가 조금 어색했다. 오랜만에 만난 남매치고는 너무 조심스러웠다. 마치 처음 만난 사람들처럼. 하지만 나는 그냥 긴장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다. 멍청하게도. 서연이가 우리 집에 들어온 첫날 밤. 저녁을 먹고 나서 나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서연이가 다가와서 도와주겠다고 했다. 언니, 제가 할게요. 아니야, 괜찮아. 넌 피곤할 테니까 쉬어. 그래도요, 신세지는 건데. 우리는 함께 설거지를 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나는 서연이를 관찰했다. 서연아, 민준이랑 얼마 만에 만난 거야? 한 10년 됐나?
거의 연락 안 하고 지냈어요. 그랬구나. 그동안 뭐 하고 지냈어? 이것저것요. 대학 졸업하고 회사 다니다가 최근에 잘렸어요. 무슨 일 했는데? 마케팅 쪽이요. 그런데 회사 사정이 안 좋아져서. 그녀의 대답은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뭔가 준비된 듯한 느낌이 들었다. 마치 누군가 미리 연습한 것처럼. 나는 그 느낌을 무시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민준이에게 물었다. 여보, 서연이 정말 오랜만에 만난 거 맞아? 응, 왜? 아니, 그냥 너희 둘 사이가 좀 어색해 보여서. 민준이는 웃었다. 오랜만이니까 그렇지. 어렸을 때랑 많이 달라져서 어색한 것 같아. 그렇구나.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계속 뭔가 걸렸다. 일주일이 지났다. 서연이는 정말 조용하고 착한 사람이었다. 집안일도 도와주고 항상 공손했다. 나는 점점 그녀를 좋아하게 됐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일들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했다. 첫 번째 이상한 일은 민준이가 서연이한테만 특별히 잘해주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이가 감기 기운이 있다고 했다. 민준이는 즉시 약국에 다녀오겠다며 뛰어나갔다. 그리고 30분 만에 감기약, 꿀차, 목캔디까지 사왔다. 나는 놀랐다. 민준이가 이렇게 챙기는 사람이었나? 내가 아플 때는 그냥 약 사오라고만 했었는데. 그날 밤 나는 농담처럼 말했다. 여보, 나한테는 이렇게 안 챙겨주잖아. 민준이는 웃었다. 뭘 당신은 건강하잖아. 서연이는 약하니까 더 신경 쓰이는 거지. 나는 그 말에 기분이 좀 이상했지만 그냥 넘어갔다. 두 번째 이상한 일은 민준이와 서연이가 자주 같이 외출한다는 거였다. 서연이, 오늘 면접 있다며? 오빠가 데려다 줄게. 형수님, 저 혼자 갈 수 있어요. 아니야, 내가 데려다 줄게. 면접 장소가 좀 복잡한 데라. 민준이는 자연스럽게 서연이를 데려다 주었다. 그리고 면접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함께 돌아왔다. 나는 이상했다. 민준이가 이렇게 친절한 사람이었나? 나한테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세 번째 이상한 일은 서연이의 옷차림이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이가 얇은 나시티 차림으로 거실에 나왔다. 노브라였다. 나는 깜짝 놀랐다. 서연아, 좀 추운데 겉옷 입는 게 어때? 서연이는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아, 죄송해요. 집에서 편하게 있으려고. 민준이는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TV를 보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민준이의 시선이 계속 서연이한테 가고 있다는 걸. 그날 밤 나는 민준이한테 말했다. 여보, 서연이한테 집에서는 좀 단정하게 입으라고 해줘. 왜? 집인데 편하게 입으면 안 돼? 그래도 남자 오빠랑 같이 사는데 좀 신경 써야지. 민준이는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동생인데 뭐가 문제야?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그리고 그 순간 처음으로 의심이 들었다. 이 둘의 관계가 정말 남매가 맞나?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다. 서연이는 여전히 우리 집에 있었다. 원래 한 달만 있기로 했는데 면접에서 계속 떨어진다는 핑계로 머무르고 있었다. 나는 점점 불편해졌다. 왜냐하면 민준이가 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주말이면 나랑 데이트를 하거나 집에서 같이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요즘은 계속 서연이를 데리고 나갔다. 서연이 요즘 우울해 보여서 같이 산책 좀 하고 올게. 서연이가 카페 가고 싶대. 같이 다녀올게. 서연이랑 영화 보고 올게. 나는 매번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다녀와. 하지만 속으로는 미쳐가고 있었다. 이건 뭐지? 나는 왜 남편과 데이트도 못하고 남편이 다른 여자랑 나가는 걸 웃으며 보내야 하지? 그리고 어느 날 밤 나는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새벽 2시쯤 나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 거실을 지나가는데 소파에 민준이와 서연이가 나란히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다.
그것만이라면 괜찮았다. 하지만 그들은 너무 가까이 붙어 있었다. 민준이의 손이 서연이의 어깨에 올라가 있었다.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너희 둘 뭐해? 내 목소리에 두 사람이 깜짝 놀라며 떨어졌다. 아, 여보. 깼어? 민준이는 당황한 표정이었다. 나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는데 너희 둘 왜 이렇게 붙어 있어? 아니, 무슨. 그냥 TV 보고 있었어. 영화가 좀 무서워서 서연이가. 서연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형수님, 죄송해요. 오빠가 위로해주고 있었어요. 위로? 나는 비웃음이 나왔다. 새벽 2시에 둘이서 소파에 붙어서 위로를 해? 그것도 남매끼리? 민준이의 얼굴이 굳었다. 지우야, 너 지금 뭘 의심하는 거야?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내가 의심하는 게 너무 끔찍했기 때문이다. 설마 이 둘이?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남매잖아. 나는 스스로를 달랬다. 그리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잘 수 없었다. 3개월째 나는 미쳐가고 있었다. 매일 밤 민준이와 서연이의 관계를 의심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다. 그들은 항상 조심스러웠다. 내 앞에서는 절대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그들 사이에 흐르는 묘한 긴장감을. 어느 날 나는 결심했다.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고 회사에 반차를 냈다. 그리고 점심시간에 집으로 돌아왔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다.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다. 집은 조용했다. 나는 살금살금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서재 문 앞에서 멈췄다. 안에서 소리가 들렸다. 민준이의 목소리였다. 조금만 참아, 알았지? 곧 끝날 거야. 그리고 서연이의 목소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 나 힘들어. 나도 힘들어.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야. 나는 손이 떨렸다. 문을 열어야 하나? 지금 당장 들어가서 따져야 하나? 하지만 나는 문을 열지 못했다. 무서웠다. 진실을 마주하는 게 무서웠다. 나는 그대로 집을 나왔다. 그리고 회사로 돌아가지도 않았다. 그냥 공원을 걸었다. 몇 시간을 걸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다. 다녀왔어. 내 목소리는 평소와 똑같았다. 민준이와 서연이는 거실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왔어? 오늘 회식 있다며? 아, 취소됐어.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증거를 찾아야겠다고. 확실한 증거를. 음날부터 나는 탐정이 됐다. 민준이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서연이와의 문자도 통화 기록도 깨끗했다. 서연이의 방을 뒤졌다.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나는 점점 초조해졌다.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한 건가? 진짜 남매인 건가? 그러던 어느 날 기회가 왔다. 민준이가 출장을 간다고 했다. 2박 3일 동안. 나는 속으로 기뻤다. 드디어 민준이 없을 때 서연이를 관찰할 수 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다. 민준이가 출장 간 첫날 밤 서연이도 집에 없었다. 어디 갔을까? 나는 서연이한테 전화를 했다. 서연아, 어디야? 아, 형수님. 친구 만나고 있어요. 오래간만에 연락 왔어서. 그래, 늦지 마. 네, 곧 들어갈게요. 하지만 서연이는 밤 11시가 넘어서야 돌아왔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나는 서연이를 미행하기로 했다. 회사에 간다고 거짓말하고 집 근처에서 대기했다. 오전 10시쯤 서연이가 집에서 나왔다. 나는 조심스럽게 뒤를 따라갔다. 서연이는 지하철을 탔다. 그리고 강남으로 갔다. 나도 같은 칸에 탔지만 서연이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선글라스와 모자로 변장했기 때문이다. 서연이는 강남의 한 고급 카페에 들어갔다. 나도 뒤따라 들어갔다. 그리고 멀리서 지켜봤다. 서연이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다. 10분쯤 지났을까?
한 남자가 들어왔다. 나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그 남자는 민준이었다. 출장 갔다던 민준이가 지금 서연이와 카페에서 만나고 있었다.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들은 손을 잡았다. 민준이가 서연이의 뺨에 키스했다. 나는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걸 느꼈다. 나는 그날 카페를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친구 집으로 갔다. 그리고 모든 걸 말했다. 친구는 놀랐다. 미쳤네, 진짜.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내 연녀를 집에 들인 거야? 나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어떡하지? 나 어떡해? 친구는 내 손을 잡았다. 지우야, 진정해. 일단 증거를 더 확보해야 해. 사진이나 영상 같은 거. 나는 그 말에 정신을 차렸다. 맞아, 증거. 증거가 필요해. 친구가 말했다. 이혼할 거면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위자료를 많이 받을 수 있어. 그리고 걔네 둘한테 제대로 벌을 줄 수 있고. 나는 눈물을 닦았다. 알았어. 증거를 모을게. 그날부터 나는 본격적으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집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다. 거실과 서재에. 민준이의 노트북도 해킹했다. 친구가 알려준 방법으로. 그리고 며칠 후 나는 충격적인 것들을 발견했다. 첫 번째, 민준이의 이메일. 서연이한테 보낸 수백 통의 이메일이 있었다. 사랑한다는 말, 곧 함께 살 수 있을 거라는 약속, 나와 이혼할 계획까지. 나는 손이 떨렸다. 두 번째, 서연이의 신분. 서연이는 민준이의 여동생이 아니었다. 그녀의 본명은 한서연이 맞았지만 민준이와는 아무 관계가 없었다. 그냥 민준이가 1년 전에 만난 여자였다. 세 번째, 그들의 계획. 민준이는 나와 이혼하려고 했다. 하지만 재산 분할이 문제였다. 우리가 결혼하면서 산 집이 내 명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민준이는 계획을 세웠다. 서연이를 집에 들여서 나를 정신적으로 괴롭힌 다음 내가 먼저 이혼을 요구하게 만드는 것. 그러면 재산 분할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 나는 모든 것을 알게 됐다. 그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나를 속였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계획했는지. 나는 더 이상 슬프지 않았다. 분노만 남았다. 나는 계획을 세웠다. 복수 계획. 일단 모든 증거를 안전한 곳에 저장했다. 친구한테 맡기고 클라우드에도 백업했다. 그리고 아무 일 없는 척 집으로 돌아갔다. 다녀왔어. 민준이와 서연이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왔어? 저녁 먹었어? 아니, 배고파.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리고 그날부터 나는 완벽한 연기를 했다. 착한 아내, 친절한 형수. 민준이와 서연이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다. 4개월째 나는 변호사를 만났다. 혼인관계 파탄의 모든 책임이 민준이한테 있다는 걸 입증할 수 있었다. 증거가 확실했기 때문이다. 변호사는 말했다. 이 정도면 위자료 청구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산 분할도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변호사가 이상한 질문을 했다. 그런데 부인, 혹시 남편분이 최근에 큰돈을 움직인 적 있나요? 큰돈? 무슨 말이에요? 계좌 이체나 부동산 매매 같은 거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 그러고 보니 최근에 민준이가 정기 적금을 해지했다는 말을 들었다. 네, 적금을 해지했다고 들었어요. 변호사의 얼굴이 심각해졌다. 재산을 빼돌리려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이혼 전에 재산을 숨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확인해 보세요. 나는 그날 바로 은행에 갔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았다. 민준이가 5천만 원을 인출해서 서연이 명의의 계좌로 보냈다. 나는 믿을 수가 없었다. 저 계좌식이 우리 돈을 저 여자한테 보냈다고?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당장 집으로 돌아가서 따지고 싶었다. 하지만 친구가 말렸다. 지우야, 진정해. 지금 따지면 저 새끼가 증거 다 없앨 거야.
조금만 더 참아. 나는 이를 악물고 참았다. 그리고 마지막 증거를 수집했다. 민준이와 서연이가 함께 있는 사진, 영상, 대화 내용, 재산 이동 기록까지 모든 게 완벽했다. 이제 복수할 시간이었다. 5개월째 되는 날 나는 결정적인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민준이와 서연이를 한꺼번에 무너뜨리기로 했다. 어느 주말 나는 민준이한테 말했다. 여보, 우리 오늘 저녁에 외식할까? 셋이서. 서연이한테도 고마운 일이 많았잖아. 민준이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말? 그래, 좋지. 서연이도 좋아했다. 형수님, 감사해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뭘 가족인데. 저녁 7시, 우리는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으로 갔다. 나는 일부러 비싼 곳을 예약했다. 마지막이니까. 식사는 평화롭게 진행됐다. 민준이와 서연이는 행복해 보였다. 나는 그들을 보며 속으로 웃었다. 조금만 더 기다려봐. 곧 끝날 테니까. 식사가 끝나고 나는 민준이한테 말했다. 여보, 사실 오늘 이렇게 외식하자고 한 건 다 이유가 있어. 민준이가 물었다. 무슨 이유? 나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이거. 민준이는 봉투를 열었다. 그리고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안에는 이혼 소송 서류가 들어 있었다. 뭐야 이게? 나는 차갑게 웃었다. 이혼하자. 당신과. 민준이는 말문이 막혔다. 서연이도 당황한 표정이었다. 나는 계속 말했다. 그리고 이것도 있어. 나는 2번째 봉투를 꺼냈다. 안에는 민준이와 서연이의 불륜 증거가 모두 들어 있었다. 사진, 영상, 대화 내용, 재산 이동 기록. 민준이는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완전히 창백해졌다. 지우야. 이게 무슨. 나는 그를 끊었다. 닥쳐.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 나 다 알아. 서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형수님, 저희가. 나는 그녀를 쳐다봤다. 당신 민준이 여동생 아니지? 그냥 내 연녀잖아. 1년 전부터 민준이랑 만나던. 서연이는 고개를 숙였다. 레스토랑 안이 조용해졌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다.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민준이가 말했다. 지우야, 여기서 이러지 말고 집에 가서 얘기하자. 나는 비웃었다. 왜? 창피해? 좋아. 그럼 집에 가자. 집으로 돌아온 우리는 거실에서 대치했다. 민준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지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팔짱을 꼈다. 미안하다고? 뭐가 미안한데? 민준이는 머뭇거렸다. 내가 잘못했어. 서연이를 만난 것도, 당신한테 거짓말한 것도. 나는 웃었다. 그게 다야? 5천만 원을 빼돌린 것도? 나를 이용해서 재산을 뺏으려고 한 것도? 민준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서연이가 울먹이며 말했다. 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잘못했어요. 나는 그녀를 쳐다봤다. 미안하면 다야? 당신 지금 진짜로 미안해서 우는 거야? 아니면 들켰으니까 우는 거야? 서연이는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민준이를 봤다. 이혼하자. 당장. 민준이가 말했다. 지우야, 한 번만 용서해줘. 정말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용서? 5년 동안 나를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이 다른 여자를 만나서 나를 이용하려고 했는데 용서를 해? 미쳤어? 민준이는 무릎을 꿇었다. 제발 한 번만. 나는 그를 내려다봤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혼 소송은 이미 접수했어. 변호사도 선임했고 당신이 뭐라고 하든 이혼은 진행될 거야. 민준이의 얼굴이 굳었다. 그리고 그의 표정이 변했다. 미안한 표정에서 차가운 표정으로. 그래, 좋아. 이혼하자. 어차피 당신이랑은 더 이상 살고 싶지도 않았어. 나는 놀라지 않았다. 이미 예상했던 반응이었다. 그래, 그렇게 나오는 게 좋아. 이제 내 진짜 모습이 나오는구나.
민준이가 말했다. 알아둬. 재산분할 소송에서 내가 이길 거야. 당신이 뭘 증거로 내놓든 나한테도 변호사가 있어. 나는 웃었다. 그래, 한번 해봐. 나도 준비 많이 했으니까. 그날 밤 서연이는 집에서 나갔다. 민준이도 짐을 싸서 나갔다. 나는 혼자 남았다. 텅 빈 집에서 나는 소파에 앉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울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 결혼 생활이 뭐가 잘못됐길래? 나는 밤새 울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슬퍼하지 말자. 이제 앞으로 나아가자. 이혼 소송은 3개월이 걸렸다. 민준이는 끝까지 버텼다. 자기도 피해자라고 나한테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다. 불륜, 재산 빼돌리기, 사기까지. 법원은 내 손을 들어줬다. 이혼이 확정됐고 민준이는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집도 4명의 그대로였다. 나는 모든 것을 되찾았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다. 판결이 나고 일주일 후 서연이한테서 연락이 왔다. 언니 만날 수 있을까요? 나는 처음에 무시하려고 했다. 하지만 궁금했다. 뭐라고 할까?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다. 서연이는 많이 야위어 있었다. 언니 와주셔서 감사해요.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왜 만나자고 했어? 서연이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다. 사과하려고요. 정말로. 나는 비웃었다. 지금 와서? 서연이는 고개를 숙였다. 저도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민준이한테 속았어요. 뭐라고? 서연이가 말했다. 민준이가 저한테 거짓말했어요. 언니랑 이미 별거 중이라고, 곧 이혼할 거라고. 그래서 저는 민준이가 싱글인 줄 알았어요. 나는 어이가 없었다. 그게 사실이라고 쳐도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내 집에 들어온 건 어떻게 설명할 거야? 서연이는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일어섰다. 이제 그만 갈게. 다시는 연락하지 마. 서연이가 다급하게 말했다. 한 가지만 더요. 민준이 그 사람 조심하세요. 뭐? 민준이가 복수하려고 해요. 언니한테. 나는 놀랐다. 무슨 소리야? 서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이가 며칠 전에 저한테 연락했어요. 언니를 끝까지 망가뜨리겠다고.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고. 나는 숨이 막혔다. 그래서 서연이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거절했어요. 더 이상 민준이랑 엮이고 싶지 않아서요. 그래서 언니한테 경고하려고 연락한 거예요. 나는 서연이를 쳐다봤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이 보였다. 알았어. 조심할게. 서연이와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불안했다. 민준이가 복수를 한다고? 어떻게? 그날 밤 나는 민준이의 SNS를 확인했다. 그런데 충격적인 글이 올라와 있었다. 저는 아내의 학대와 억압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거짓 증거로 저를 몰아세웠고 제 재산을 빼앗아갔습니다. 저는 피해자입니다. 아래에는 조작된 증거들이 첨부되어 있었다. 내가 민준이를 때렸다는 거짓 사진, 내가 민준이한테 폭언했다는 조작된 녹음 파일까지. 나는 손이 떨렸다.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다. 와, 진짜 무섭네요. 남편한테 이럴 수가. 이혼 소송도 돈 있는 쪽이 이기는 건가? 저 여자 정말 나쁜 사람이네. 나는 미쳐버릴 것 같았다. 다음 날 나는 회사에 갔다. 그런데 동료들의 시선이 이상했다. 다들 나를 피했다. 점심시간에 한 동료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우 씨, 혹시 SNS 봤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봤어. 근데 다 거짓말이야. 동료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렇구나. 그런데 사람들이 좀 많이 믿는 것 같아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민준이의 SNS 글은 계속 퍼졌다. 그리고 며칠 후 나는 회사에서 불러갔다. 부장님이 말했다. 지우 씨, 최근에 개인적인 일로
회사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어. 잠시 휴가를 내는 게 어때?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결국 나는 강제로 휴가를 냈다. 집에 혼자 있으면서 나는 무너졌다. 왜 내가 이렇게 당해야 하지? 나는 피해자인데 왜 가해자 취급을 받는 거지? 한 달이 지났다. 나는 계속 집에만 있었다. 친구들도 나를 피하기 시작했다. 민준이의 거짓말이 너무 널리 퍼져서 사람들이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봤다. 나는 점점 우울해졌다. 어느 날 나는 결심했다. 그냥 죽어버릴까?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나는 약을 모았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다. 약을 삼키려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친구의 전화였다. 지우야, 어디야? 너 괜찮아? 나는 울면서 대답했다. 나 죽고 싶어. 친구는 놀라서 소리쳤다. 뭐라고? 야, 정신 차려. 지금 어디야? 내가 갈게. 친구는 30분 만에 내 집에 도착했다. 그리고 나를 꼭 안아주었다. 지우야, 절대 그러면 안 돼. 너는 잘못한 게 없어. 민준이가 잘못한 거야. 나는 친구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그리고 친구가 말했다. 지우야,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거야? 반격해야지. 진실을 밝혀야지. 나는 눈물을 닦았다. 어떻게? 친구가 말했다. 민준이가 조작한 증거들이 거짓이라는 걸 증명해. 그리고 진짜 진실을 사람들한테 알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포기하면 안 돼. 나는 다시 일어섰다. 그리고 변호사를 만났다. 민준이를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했다. 증거는 충분했다. 민준이가 조작한 사진과 녹음 파일이 가짜라는 것을 전문가 감정으로 증명했다. 그리고 나는 내 입장을 밝히는 글을 SNS에 올렸다. 진실은 하나입니다. 저는 피해자입니다. 전 남편은 불륜을 저질렀고 저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거짓말로 저를 망가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글 아래에 모든 증거를 첨부했다. 불륜 사진, 대화 내용, 재산 빼돌리기 증거, 그리고 이혼 판결문까지.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댓글들이 달렸다. 와, 진짜 남편이 미친놈이네. 전 남편 고소해야 해요. 명예훼손으로.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사람들의 여론이 바뀌기 시작했다. 2주 후 민준이가 경찰에 소환됐다.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였다. 나는 법정에서 민준이를 다시 봤다. 그는 여전히 뻔뻔한 표정이었다. 재판이 진행됐다. 그리고 결과는 내 승리였다. 민준이는 벌금형과 함께 공개 사과를 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나는 법정을 나오면서 처음으로 웃었다. 끝났다. 드디어 끝났다. 6개월이 지났다. 나는 새로운 직장에 다니고 있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민준이와의 기억은 점점 희미해졌다. 어느 날 나는 우연히 서연이를 마주쳤다. 그녀는 많이 변해 있었다. 머리도 짧게 자르고 화장도 안 한 얼굴이었다. 형수님,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불렀다. 나는 멈춰섰다. 오랜만이네. 서연이는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했어요. 그때 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서연이가 물었다. 언니는 잘 지내세요? 나는 웃었다. 응, 이제 괜찮아. 너는? 서연이도 웃었다. 저도 새로 시작하고 있어요. 고향으로 내려가서 작은 카페를 차렸어요. 잘 됐네. 우리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서연이가 말했다. 언니 진짜 강하신 것 같아요. 저였으면 못 이겨냈을 것 같아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나도 무너질 뻔했어. 근데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걸 배웠어.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원할게요. 아니, 지우 씨. 나는 웃었다. 너도 힘내. 우리는 그렇게 헤어졌다. 1년 후, 나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 그는 친절하고 정직한 사람이었다.
우리는 천천히 서로를 알아갔다. 나는 그에게 내 과거를 말했다. 그는 내 손을 잡아주었다. 힘들었겠어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을 거예요. 제가 있잖아요. 나는 그의 말에 눈물이 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고마운 눈물이었다. 그리고 지금 나는 행복하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다. 하지만 그 상처가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민준이와 서연이가 준 고통은 컸다. 하지만 그 고통을 이겨내면서 나는 진짜 나를 찾았다. 이제 나는 안다. 사랑은 때로 배신으로 돌아온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랑이 그런 건 아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도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끝으로 만약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이 지금 비슷한 상황에 있다면 나는 말하고 싶다. 포기하지 마세요. 힘들겠지만 반드시 이겨낼 수 있어요. 나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당신도 살아남을 수 있다. 오늘의 이야기가 공감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